15명의 프랑스 여고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이들이 한국 문화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파리 명문 여고의 교복을 입은 금발의 학생들, 누가 봐도 전형적인 유럽 관광객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입을 여는 순간 공항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한국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김치찌개를 찾는 열정까지. 이것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비밀 프로젝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 컨설턴트로서 벌써 7번째 진행하는 프랑스 학생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통역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죠. 호기심 가득한 눈빛, 서툰 인사말, 김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점차 한국에 매료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긴장되고 낯선 표정 대신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들처럼 편안한 얼굴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 표지판을 자연스럽게 읽으며 이동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발음도 꽤 정확했습니다. 15명 모두가 말이죠. 제가 준비한 프랑스어 환영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 한 학생이 먼저 다가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외국인 학생 그룹과도 달랐어요. 공항 로비로 이동하면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최신 에피소드부터 K-팝 가수들의 활동,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토론까지 이어졌죠. 누군가는 오늘 저녁에 꼭 김치찌개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생은 편의점 삼각김밥의 종류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한국어 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 한국 학생들의 일상, 최근 인기 있는 카페들까지 화제가 다양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죠. 제가 7년 동안 쌓아온 수학여행 운영 노하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 한 학생이 공항 내 한식당을 가리키며 메뉴판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요. 버스 탑승을 앞두고 잠시 면세점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었죠. 보통 이 시간에는 향수나 초콜릿 코너에 몰려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학생들은 곧장 한국 전통 선물 코너와 K-뷰티 섹션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인삼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한국 전통차를 고르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면세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려고 다가갔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학생은 완벽한 발음으로 물었습니다. 호떡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면세점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프랑스 학생의 입에서 나온 그 자연스러운 한국어 때문이었죠. 호떡을 찾는 학생은 엠마였습니다.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한국 길거리 음식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엠마는 호떡뿐만 아니라 붕어빵, 떡볶이, 순대까지 줄줄이 나열하며 직원에게 공항 내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감탄하며 공항 푸드코트를 안내했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엠마의 질문을 듣고 모두가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각자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며 들뜬 표정이었죠.
떡볶이, 김밥, 라면, 만두, 심지어 곱창까지 언급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15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푸드코트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각자 흩어져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며 한글 메뉴를 읽고 선택했어요. 한 학생은 떡볶이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는 옵션까지 찾아내며 중간 맛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김밥 종류를 하나씩 설명하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었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결제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식 인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음식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한국의 예절 문화까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주변의 한국인들도 신기한 듯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와 지역별 특색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어묵과 서울 어묵의 차이, 전라도 음식의 특징, 강원도 감자의 유명세까지. 마치 한국 음식 전문가들의 토론회 같았죠. 누군가는 이번 여행에서 꼭 전주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생은 부산 돼지국밥을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엠마가 마침내 찾아낸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파리의 고급 디저트에 익숙할 법한 학생이 한국의 서민 간식에 이토록 감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는 것을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자 학생들은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며 펼쳐지는 서해의 풍경, 그리고 점차 가까워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관광객과는 사뭇 달랐어요. 감탄사 대신 분석적인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왜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그것이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덧붙였죠. 토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도시 계획이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생은 그것이 유교 문화의 집단주의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아파트 브랜드의 계급화 현상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놀라웠죠. 이들이 과연 15살 학생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강변북로에 진입하자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한강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강이 서울 발전에 미친 영향, 한강 다리들의 건설 순서와 그 시대적 배경, 심지어 한강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까지. 마치 한국 도시공학과 학생들의 세미나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클로에라는 학생의 발언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도시 발전에 미친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빠른 성장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죠.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의견을 보태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버스가 남산을 지나갈 때는 남산 서울타워를 보며 한국의 방송 역사를 논했고, 명동 근처를 지날 때는 한국의 소비 문화와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의 카페 문화가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좁은 주거 공간과 공부 문화,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서 카페의 역할까지 연결지어 설명했죠. 심지어 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통계를 검색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 대중교통 이용률, 1인 가구 비율 등을 프랑스 파리와 비교하며 도시 구조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보태며 토론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버스 앞자리에 앉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순간 착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정말 프랑스에서 온 고등학생들인지
아니면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토론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버스 기사님도 백미러로 학생들을 힐끔거리며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기사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전 운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예의 범절에 감동받으신 듯 했습니다. 숙소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의 토론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명암,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현상까지.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그 복잡한 면모까지 파악하고 있는 진정한 한국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명동의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직원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고급 숙소를 예약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호텔 내부가 아닌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그곳에 빼곡히 들어선 작은 상점들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도 되는지 묻더군요. 호텔 바로 옆 골목에 있는 문구점을 구경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구 문화, 특히 다이어리 꾸미기와 스티커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10분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갔더니 학생들은 문구점 주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것에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손녀처럼 반가워하시며 이것저것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붓펜과 한지 노트를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 한정식 코스 요리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셰프가 직접 준비한 퓨전 한식, 와인 페어링까지 완벽한 만찬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호텔 음식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 말이죠. 결국 예약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호텔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낡고 인테리어도 수수했지만 동네 주민들로 북적이는 맛집이었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원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단체 손님은 처음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학생이 나서서 정확한 발음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5인분, 김밥 8줄, 순대 3인분, 어묵 국물은 따로 달라고까지.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주문을 받으셨죠. 학생들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가 매워서 헉헉대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프랑스의 스시롤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참기름의 고소한 향, 김의 바삭함까지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죠. 가게 안의 한국 손님들도 신기한 듯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모두 놀랐죠. 이어진 대화에서 학생들이 한국 야구팀과 축구팀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저씨는 신이 나서 스포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의 금액을 보고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15명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호텔 레스토랑 1인분 가격도 안 되었으니까요. 한 학생은 이것이 진짜 한국의 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맛있고 정겹고 부담 없는 가격. 프랑스로 돌아가면 가장 그리워질 것 같다고 했죠. 분식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은 계속 골목길을 기웃거렸습니다. 편의점, 코인 노래방, 사진 인화소, 떡집.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운 듯 했어요. 누군가는 내일 자유시간에 꼭 코인 노래방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통 떡을 사서 프랑스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면서도 학생들의 화제는 여전히 골목길 분식집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보다 소박한 골목길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찾는 건 관광 상품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일상이구나 하고 말이죠. 셋째 날 오후, 저는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이번엔 꼭 필요했어요. 이 학생들의 비범한 한국어 실력과 문화 이해도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면담 상대는 반장인 마리였습니다. 마리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말이죠. 마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학교에 새로운 선택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바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었어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생님이 주 3회 방문하여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신청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죠. 단순히 언어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매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도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매일 1시간씩 모여 한국어 스터디를 했고 주말엔 파리의 한인타운을 방문하여 실전 연습을 했다고 해요. 한국 뉴스를 매일 읽었고 한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가입하여 한국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마리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빼곡하게 정리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있었어요. 한국사 연표, 주요 도시 지도, 대중교통 노선도, 맛집 리스트, 심지어 한국 대학 입시 제도 분석 자료까지.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면담자인 소피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번 수학여행을 현장 실습으로 설정하고 각자 연구 주제를 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누군가는 K-뷰티 산업을,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죠.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학술적 탐구 여행으로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김지연 선생님과의 연결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저녁 선생님과 화상통화로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미션도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대화하기, 한국 뉴스 기사 하나씩 읽고 요약하기 매일. 새로운 한국 문화 요소 발견하기 등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교류 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은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도 있었죠. 면담을 마치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한 한류 팬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준비와 진지한 학습을 통해 한국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2년간 준비가 현실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저녁 회의에서 저는 다른 인솔 교사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특별한 학생들에게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열정에 맞는 진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이죠. 넷째 날 아침, 저는 학생들을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기존 일정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같은 관광 코스는 모두 취소. 대신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진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첫 번째 새 일정은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단순 견학이 아닌 실제 수업 참관이었죠. 저는 급하게 섭외한 강남의 한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교복을 빌려 입은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사이에 앉아 수업을 듣는 모습은 놀라웠어요. 수학 시간엔 한국식 문제 풀이 방법을 배웠고 국어 시간엔 한국 현대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식대에 줄을 서고 급식 아주머니께 정중히 인사하며 밥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과 섞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대학 입시와 진로였습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한국의 수능을 비교하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죠. 오후엔 한국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댄스 동아리, 밴드부, 코딩 클럽 등에 흩어져 함께 활동했어요. 엠마는 댄스 동아리에서 K-팝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한국 학생들을 놀라게 했고, 클로에는 코딩 클럽에서 자신이 만든 한불 번역 앱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전통시장 체험이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학생들은 각자 3만 원씩 받아 자유롭게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빈대떡을 부치는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한복 가게에서 천의 재질을 물어보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 종류를 하나씩 맛보았어요. 한 학생은 직접 만두를 빚는 체험까지 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IT 기업 방문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갔는데 학생들의 질문 수준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IT 산업 발전 과정, 정부 지원 정책,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건 한국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가정에 부탁하여 학생들을 초대했어요. 학생들은 한국 가정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집에선 함께 김장을 담그고 어떤 집에선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왔죠. 한 학생은 한국 어머니의 자녀 교육 철학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학생들은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홍대에서 한불문화 교류 플래시몹을 열었어요. 한국 노래에 프랑스식 안무를 섞어 공연했는데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며 화제가 되었죠. 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불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앱 개발이었어요. 밤새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 벤처 투자자가 실제 투자 의향을 밝히기도 했죠. 전통문화 체험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용 체험이 아닌 진짜를 찾아갔어요. 인사동의 한 서예가를 찾아가 붓글씨를 배웠고 북촌의 한옥에서 전통차 예절을 익혔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프랑스 이름을 한글로 쓴 작품을 만들어 감동했죠. 매일 저녁 학생들은 그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진행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이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프랑스에 적용하고 싶은 것, 개선이 필요한 것 등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만들고 있었죠. 새로운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짜 한국을 체험하며 더욱 한국에 빠져들었고 만난 한국인들도 이들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저 역시 7년간의 가이드 경험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째 날 저녁 숙소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발표회였어요. 제목은 우리 학교를 한국화하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가벼운 아이디어 공유 정도로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 마리가 나섰습니다. 프랑스 학교에 한국식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죠. 한국 고등학교에서 본 영시 등교와 자습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식으로 변형하여 선택적 참여로 하되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소피의 차례였습니다. 한국식 동아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어요. 프랑스 학교의 클럽 활동은 너무 자유분방해서 체계가 없는데 한국처럼 정기적인 모임과 발표회, 선후배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발전적일 거라고 했죠.
특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멘토링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로에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매점에 한국 음식 코너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떡볶이, 김밥, 라면은 기본이고 한국식 토스트와 음료도 판매하자고 했죠. 이미 파리의 한인타운 상인들과 연락해서 공급 방안까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수익금은 한불문화교류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계획도 있었어요. 가장 열띤 호응을 받은 건 엠마의 제안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한국의 날로 정하자는 거였죠. 이날은 한국어로 인사하기, 한국 음악 점심 방송, 한국 영화 상영회 등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복이나 한국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이벤트도 계획했어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자는 포부였습니다. 학습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터디 그룹 문화를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어요. 같이 모여 공부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 말이죠.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식 그룹 스터디가 효율적이고 재미있다는 걸 직접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체육시간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한국 학교의 체육대회와 반대항전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운동은 하지만 경쟁보다는 개인 건강에 초점을 두는데 한국처럼 단체 경기와 응원 문화를 만들면 학교 생활이 더 활기차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식 야간 자율학습 프로그램도 제안되었습니다. 물론 강제가 아닌 선택이지만 저녁 먹고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질문을 받아주고 간식도 제공하는 한국 학교의 야자 문화가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선후배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는 학년간 교류가 거의 없는데 한국처럼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조언해주는 문화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입학식 때 선배가 후배에게 교복을 입혀주는 전통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습니다. 급식 시스템 개선안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학교의 영양사가 짜는 균형 잡힌 식단, 매일 바뀌는 메뉴,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먹는 문화를 도입하자고 했어요. 프랑스 학교 급식도 좋지만 한국처럼 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메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학교를 한국화하자. 그 순간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렸어요. 누군가는 벌써 SNS에 해시태그를 만들어 올리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구체적인 실행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혁명의 시작이구나. 프랑스 명문 여고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일 아침, 인천공항은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은 아쉬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몇몇 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학생들의 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명품 쇼핑백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한국 서점에서 산 책들로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사 책, K-팝 악보집, 한국 요리책, 심지어 수능 문제집까지. 누군가는 김치 냉장고를 사고 싶다며 배송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죠. 마리가 제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한국화 프로젝트 계획서였어요. 무려 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실행할 구체적인 일정, 예산안, 필요한 인력,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계획서를 훑어보니 정말 진지했습니다. 이미 학교 이사회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도 만들어져 있었고 프랑스 교육부에 보낼 혁신 교육 프로그램 신청서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부모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지역 한인회와의 협력 방안,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소피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벌써 인스타그램에 프랑스 학교 한국화 프로젝트 계정을 만들었다고요. 팔로워가 3,000명을 넘었고 프랑스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리옹, 마르세유의 학생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엠마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로 연습을 함께하고 내년엔 합동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이미 안무 영상을 주고받으며 연습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한국 IT 기업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갭이어 기간에 한국에서 6개월간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부러워하며 자기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죠. 공항 곳곳에서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아주머니께 전화로 인사드리는 학생, 한국 학교 친구들과 영상 통화하는 학생, 김지연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학생. 모두가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출국 게이트로 향하기 전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불문화대사, 프랑스의 한국을 전파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학생들은 당당했어요. 자신들의 사명감에 충만해 있었죠. 마지막으로 마리가 제게 약속했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그때는 더 많은 학생을 데리고 더 발전된 한국어 실력으로 그리고 프랑스 학교의 한국화 성공 사례를 들고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15명의 프랑스 소녀들이 뿌린 한국 문화의 씨앗이 프랑스 땅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마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학교 매점에 김밥과 떡볶이 판매가 시작되었고 첫날 매진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한국어 모임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 달엔 첫 번째 한국의 날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새로운 문화의 다리가 놓이고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5명의 특별한 소녀들이 있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